안녕하세요. 알찬 방송 그리고 밝은 방송 여러분과 함께하는 최후의 오크의 경제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오크입니다. 비오는 일요일입니다. 다들 어떻게 무사히 잘 계시나요? 지금 난리가 났죠. 사실 제가 있는 곳도 한 3, 4일 전부터 비가 오기 시작하는데 너무 심상치가 않아가지고 저도 참 마음이 막 싱숭생숭했었습니다. 이게 첫날부터 비가 왔는데 제가 사는 곳에 이제 온갖 다리가 다 물이 차오른 걸 보고 이제 나도 평생 이런 거 한번 경험해보지 못했는데 홍수라는 걸 드디어 경험해보나 보다. 겁이 좀 났었거든요. 그전에는 뭐 시간당 뭐 굉장히 비가 뭐 짧은 시간에 많이 와서 뭐 범람한다, 침수된다, 그런 경험들은 뭐 살면서 많이 있었지만 이번엔 느낌이 다른 게, 예전에는 그 뭐 비유를 하자면 컵에다가 이제 주전자에서 물을 따르는데 막 엄청 지랄맞게 막 따라가지고 사방으로 막 물이 막 튀는 그런 느낌이 이제 예전에 겪었던 범람이나 침수였다면, 이번에는 물을 주전자에서 계속 일정하게 따르는데 이게 끝이 없이 따라가지고 컵이 이제 찰랑찰랑 차오르다가 계속 넘치는데도 계속 물을 따르는 그런, 어떻게 저항할 수 없는 그런 느낌? 그래서 이대로 비만 오면 이제 이게 뭐 저지대 침수가 아니라 내가 사는 이 일대가 다 그냥 물에 잠기고 수몰되듯이 둥둥 뜨겠구나. 모든 삶의 터전이 저지대는 다 그렇게 되겠구나. 그런 겁이 나더라고요. 근데 다행인지 어떤지 제가 사는 곳은 이틀째부터는 비가 이제 봐주면서 오더라고요. 계속 지금도 이제 3일째 4일째 오는데 오다 안 오다 하면서 그렇게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사람이 살려는 주네. 목까지 차오르게 물이 비가 오다가 했는데, 알고 보니까 웬걸 제가 사는 동네 바로 뭐 위쪽 옆쪽 뭐 전라북도에서는 군산, 저 위에 이제 충남 논산부터 해가지고 저쪽 해가지고 지금 청주에서 또 안타까운 사고가 났죠. 와, 거기는 정말로 물이 그렇게 넘쳐서 홍수가 이제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어제부턴가. 그래가지고 보셨죠, 뉴스들. 세상에. 얼마 전에 그 우크라이나에서 댐이 파괴돼 갖고 거대 홍수가 나서 곡창지대가 다 망가지는 거 보고 우리는 그냥 안 됐다 싶었는데, 그게 진짜 자기들 실생활에 닥쳐오면 얼마나 그게 거대한 그 자연의 힘이, 어떻게 물이 차오르는 걸 보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더라고요. 이거는 뭐 어떻게 하겠어요? 뭐 이렇게 대규모로 크게 물이 차오르는데, 혹시 지금 요거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지금 그런 안타까운 좀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실까봐 좀 걱정이 많이 되네요. 우려가. 특히 이번에는 뭐 예전같이 뭐 막 부산이 또 그 물 같은 거에 좀 약하잖아요. 부산 막 비 와가지고 난리 나고 그랬는데, 다행히 이번에는 뭐 부산이나 그쪽은 비가 많이 안 와서 잘 피해가서 그건 참 다행인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그 충남이나 경북, 그런데 이제 농촌 지역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좀 또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사실 농사 짓는 분들은 홍수같이 피해가 나가지고 자기 밭이나 논이 다 이제 잠기게 되면, 쉽게 얘기하면 뭐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로 얘기하면 올인했던 한 종목이 완전 망하는 거잖아요. 상장 폐지되는 거예요. 1년치 돈이 다 날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이 어떻게든 그 비가 이렇게 오고 막 물이 넘치는데도 가서 밭둑이라도 한 번이 빗속에서 이제 삽 들고 물 넘치지 말라고 어떻게 보수라도 해볼까 막 잘했나 걱정돼서 나가서 그 물속에서, 또 농촌에 계신 분들 또 다 할아버지 할머니잖아요. 거기서 뭐 어떻게 좀이라도 자기 그 작물을 살려보겠다고 이 빗속에 나가서 뭐 하다가 삽질하고 하다가 떠내려가고 비닐하우스에 고립되고 그러죠. 참
이 기후 재앙에 대해서 우리가 가끔 이렇게 저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얘기해보고 또 얼마 전에 이제 이것은 2050년, 60년의 문제가 아니다. 사실은 10년도 안 남은 2030년의 문제이고 그 안에 오히려 더 가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해마다 다르고 올해는 또 얼마나 작년보다 더 무서운 피해가 올지 참 두렵다 라고 얘기했던 게 한 석 달 전인 것 같은데 지금 세상은 뭐 지금 미국, 중국, 유럽, 뭐 아시아에서 지금 거의 동시다발로 지금 보면은 재난급이죠. 홍수에 가뭄에 뭐요. 40년, 50년 만에 처음 뭐 40도 이상 지금 중국 계속 오르고 있고 유럽도 6월 날씨가 뭐 지난 6월 날씨가 7월 초 날씨가 지금 역대 최고의 기록이고 이번에 충청도에 온 비도 지금 보니까 이게 우리나라 기상 관측 그 기록을 보면 500년이나 1000년 만에 한 번 올 정도의 비가 하루 이틀 사이 왔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이런 빈도로 저기 비가 많이 와서 물이 넘쳐난 거는 500년에 한 번, 10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인데 참 조심해야겠습니다. 예. 어쨌든 이제 할 일은 해야죠. 저 이제 경제 얘기 좀 할 건데 할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며칠 동안 밖에 비 막 무서워서 덜덜 떨면서도 제가 이런 거는 좀 다음 기회가 있을 때 얘기를 하는데 쭉 적어놓은 것들이 시리즈로 한 또 대여섯 개 나올래나. 근데 참 어쨌든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뭐 특히나 이제 저번 주에 이제 시장에서 미국 증시 얘기하는 겁니다. 굉장히 그 CPI, PPI가 낮게 나오면서 정말로 이제 진짜 강세장인가 하고 더 오르면서 환율은 이제 달러 인덱스는 뚝 떨어지면서 전 세계 특히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을 포함한 동북아시아의 3국의 환율이 급격하게 안정되면서 뭔가 변화가 있었죠. 그런 것도 얘기하는데 이제 그거 말고도 사실은 더 큰 국제 정세의 흐름에서 여러 가지 또 이제 재밌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 국제 정세를 이렇게 짚어보는 이유는 우리가 뭐 정치 외교 채널도 아닌데 경제 채널인데 뭐 아시는 분은 이제 아시겠지만 기축통화, 돈의 어떤 그 숨겨진 속성, 기축통화의 숨은 비밀 이게 얼마나 좋은 건지 말로 다 해줄 수 있으면 참 좋은데 말로 할 수가 없는 별이 5개짜리죠. 그런 것들을 사실 사람들한테 철저히 숨기고 있어요. 항상 어떤 쇼만 하고 미국도 힘들어. 우리 부채 한도 상향 이렇게 힘들게 했어. 정치적 쇼만 하고 미국 그래서 사람들은 아이고 저렇게 달러를 많이 찍어내 저거 이제 망하지 미국도 끝났네 뭐 걱정하고 그러시는데 예전에도 제가 이제 달러 인덱스를 한번 보여주면서 말씀드렸지만 한번 잠깐 볼까요? 네, 이게 달러 인덱스인데요. 요 며칠 사이에 CPI, PPI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나오면서 그 전에 있던 이 지지선 밑으로도 며칠 만에 그냥 쭉 떨어져 버렸습니다. 지금 그래서 사람들이 달러 강세는 이제 완전히 끝났다. 달러 약세다. 더불어서 달러 약세가 되니까 이제 뭡니까? 유가도 치솟았고 주식도 치솟았고 다 이제 위험자산 선호가 되면서 이 며칠 동안은 비가 오기 시작한 한 3, 4일 동안 지난 3, 4일 동안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는데 지금 보면 이게 사실은 여기서 걸린 거죠. 여기 보면 이게 이제 언제입니까? 2022년 작년 3월 초에 약간 이 저항받았던 여기 그 위쪽이네요. 사실은 여기서 걸린 거죠. 요거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게 언제냐면 2020년 3월부터 한 5월까지 한 달 반, 2달 사이에 여기 지지받던 데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딱 지금 그 가격에 걸린 거예요. 근데 이 가격이 언제냐? 2020년 3월 20일 날 지구가 멸망한다 코로나 때문에 하면서 전 세계에 믿을 건 뭐밖에 없다? 주식, 채권, 부동산 다 그 문 다 필요 없고 다 던지고 다 폭락하고 달러가 빵 치솟으면 됩니다. 전 세계가. 나는 전부 내 돈은 다 달러로 바꿔주세요 했던데. 근데 좀 지나면서 패닉이 가라앉고 한 열흘 지나고 코로나 때문에 지구가 멸망하는 건 아니네 하고 나서 그래도 한 2달 동안 5월 말까지는 굉장히 사람들이 이 코로나를 근데 극복은 할 수 있는 거야? 걱정 많이 하던 때였죠. 그러면서 아직도 그래도 달러는 버리지 말고 들고 있어야지 하면서 달러가 역대로 강했을 때입니다. 언제 그렇게 강했냐? 지금 보면 예전에 지금 요거 2012년
17년도 때도 이제 뭔 일이 있어서 이렇게 한번 여기 월봉으로 봐야 되나? 너무 길어서 어쨌든 요 달러가 그동안 올라온 거 보십시오. 지금 2008년 금융위기 때부터 해가지고 쭉 달러를 그렇게 많이 풀었는데도 달러 인덱스란 건 뭡니까? 달러와 달러에 버금가는 통화의 그 신뢰를 가진 주요 7개국들의 통화를 비교해서 누가 더 힘이 센가 맨날 팔씨름해서 너는 10점 만점에 10점, 너는 10점 만점에 7점 그렇게 매겨가지고 상대적으로 달러가 그것들에 비해서 얼마나 우위에 있나를 매기는 겁니다. 점수를. 근데 지금 그렇게 돈을 많이 풀어갖고 달러가 약세야 말은 하지만 계속 달러는 안 떨어졌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올라오고 저기 미국과 중국이 어떤 경제 전쟁이 붙었다, 무역 전쟁이 여러 가지 이유가 생기면서 세계 경제가 흔들릴 것 같으면 그때마다 다들 달러를 찾아서 올라갑니다. 그랬다가 또 코로나가 빵 터지니까 한 번 더 올라가죠. 이때 올라갈 때도 보시면 알겠지만 2017년도에 달러가 최고점을 찍었을 때하고 코로나가 터졌을 때도 올라가지만 그 최고점을 넘기지는 못하고 내려옵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떤 저 지붕에 보이지 않는 지붕이죠. 저항선 같은 거란 말이에요. 달러 가치가 아무리 올라가도 세계에서 전부 세계인들이 전부 달러가 최고하고 달러만 찾을 때가 이만큼이었는데 코로나 때도 그만큼 가지만 딱 그만큼만 가고 이걸 넘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이후로 코로나가 터지고 지금까지 3년 동안 어떻습니까? 미국은 지난 10년 동안 푸른 돈보다 이 3년 동안 돈을 더 많이 풉니다. 달러를. 그러면 달러 가치는 원래 어떤 그 교과서에서 배우는 논리대로 되면 달러 가치는 떨어지고 달러는 더 약세가 돼야 되죠. 그래서 엄청 찍어낼 때 안정되면서 쭉 떨어지지만 어떻게 됩니까? 계속 오릅니다. 왜죠?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거든요. 이제 금리를 곧 조만간 올 거야. 사실은 금리 올리기 전부터 올라갑니다. 그래가지고 쭉 올라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이 점을 뚫죠. 이 저항을 이 저항을 뚫어버립니다. 금리 인상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5월달부터 작년 5월쯤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정말 말도 안 되는 달러 최고치를 찍고요. 그리고 지금 내려왔다 하는데 이 내려온 것이 바로 예전 그 뭡니까? 코로나 빵 터져가고 나서 아유 그래도 달러를 들고 있어야 된다고 전 세계가 달러만 벌벌벌 들고 있을 때 2020년 3월부터 5월 사이 딱 그때 수준으로 지금 떨어진 거예요. 그때 얼마나 세상이 급박했었나 기억들 하시죠? 다 버리고 주식 부동산 다 던지고 사람들이 심지어 금은도 던지고 달러가 최고야. 당장 뭔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어. 하던 시대인데 지금 그 정도예요. 이게 지금 달러 약세라고 할 수 있나요? 큰 상황에서 보면 계속 달러는 약해진다 어쩐다 달러 약세다 돈 많이 풀어서 끝장이다 봐라 드디어 약세로 돌아섰다 말씀하시는데요. 그렇게 극적으로 드라마틱하게 떨어졌는데 아직도 달러는 역대 최고입니다. 지금 코로나 빵 터져서 다들 달러만 들고 지하 방공호에 숨어서 벌벌벌 떨던 때 수준이에요. 지금 이렇게 많이 떨어졌는데도 이제 어떻게 되나 봐야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얼마 전에 나토 회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작년 말부터 마리오 브라더스의 비유를 하면서 유럽이 이번에 미국과 중국이 맞붙으면서 서로가 이제 경제적으로 피해를 서로 견제하느라고 싸움이 붙어서 힘들어질 때 가만히 보니까 유럽은 그 사이에 끼어들어서 우크라 전쟁부터 해서 먼저 유럽부터 죽여놨죠. 그리고 미국에 철저히 의존하게 만들고 그런데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어떻게 보면 프랑스와 독일의 정말 자기들 나라를 위하는 우파들이죠. 숄츠 총리, 메르켈의 후예인 숄츠 총리와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우리 맨날 EU 안에서 네가 1등이냐 내가 1등이냐 자존심 싸움했는데 그러지 말고 우리가 힘을 합쳐야 될 때다. 그래서 옛날 삼국시대 위초고 그런 나라들처럼 미국과 중국이 서로 견제하면서 힘을 할 때 우리가 중간에서 밸런스를 잘 맞춰서 양쪽에다 딜을 잘 걸면서 어느 한쪽이 쉽게 세력이 무너지지 않도록 양쪽에 이쪽 좋은 일 해줬다 저쪽 좋은 일 해줬다 하면서 우리 실리를 챙기면서 이 기축 통화가 다른 패권으로 넘어가는 향후 10년 20년의 과도기에서 우리도 다시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전 세계 최고의 나라들은 결국은 유럽이었고 영국이었죠. 그때는 영국이 전 세계 미국이었죠.
그때처럼 유럽이 다시 새로운 이 경제와 통화에서 새로운 하나의 이제 비둥비둥한 삼강 구도로 가는 하나의 축이 되어보자, 그런 거창한 꿈을 안고 나왔었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때 기억들 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여러 가지 생중계를 했었죠. 레오파드 전차 보내는 거에 대해서도 그 유치한 기싸움이 왜 일어나나, 뭐 기자회견들까지 다 제가 설명드리고 했었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6개월이 지나 7월이 됐는데요. 안타깝게도 독일이 완전, 제가 볼 때는 이번 나토 회의에서 항복 선언했습니다. 예전 2차 대전 때 그 나치가 무릎을 꿇고 미국한테 완전 넘어간 것처럼 이번에도 그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왜 그러냐면 마크롱 프랑스가 힘을 못 쓰죠 지금. 그리고 독일 숄츠도 어떻게든 혼자, 그때 막 독일하고 프랑스가 같이 연합내각이라도 만들 것처럼 막 여러 가지 쇼맨십을 보여주면서 유럽에서 친미파가 아닌 세력들을 모으면서 우리 유럽끼리 잘해보자, 우리 독일과 프랑스가 앞장서서 뭔가 해보겠다 하면서 분위기를 막 바꿔가고 있었고, 실제 프랑스 숄츠는 작년부터 시진핑을 찾아갔었고요. 프랑스 마크롱은 자기들 이제 국민연금 시위가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되고 나니까 바로 자국 기업인들을 어마어마하게 몰고 가가지고 시진핑한테 가가지고 미국 눈치 안 보고 우리가 경제적으로 더 이상 미국 말만 듣고 따라다니면서 경기 침체에 빠지고, 그 다음에 미국이 하란 대로 우리 제사를 깎아먹는 바보짓은 안 하겠다. 우리도 제대로 존중하고 대우해줘라 하면서 중국에 가서 그렇게 어마어마한 경제 협력 성과를 갖고 오고 했는데, 지금 6개월 만에 어떻게 변했나 보자고요. 완전히 거의 마리오 브라더스 연합이 깨진 상태까지 와버렸습니다. 즉 결국 전향한 독일, 그리고 결국 미국은 6개월 만에 그 내부 진압을 사실은 반란한 거죠. 내부 반란을 진압한 거죠. 그러면서 전 세계에 미국과 그동안 자기 말 안 듣고 좀 겉돌고 약간 반항하려고 했던 2인자 유럽을 확실히 당근과 채찍으로 완전히 다시 꼼짝 않고 자기 말 듣게 만들어서 EU 연합, 그리고 아시아에서 일본까지 해서 전 세계를 반으로 사선으로 가로지르는 거죠. 세계지도 보면 저 유럽에서 이렇게 해서 이쪽 캐나다, 미국에서 요 일본까지 딱 대각선으로 자기 편으로 다 만들어 버렸습니다. 협력 체제를 완성한 거죠. 기가 죽어버린 프랑스, 다시 미국에 항복해버린 독일의 씁쓸한 모습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얼마 전 뉴스가 나왔습니다. 뭡니까? 유럽연합이 유럽과 일본 정상회담에서 바로 며칠 전인데요. 일본의 후쿠시마산 식품에 대한 수입 규제를 완전히 철회했다. 요거 저번 그 G7 회의 때 삼중수소 오염수 이제 뭐 희석 뭐 그런 거 찬성 다 해주는데, 거기서도 독일 대표만 삐딱하게 좀 이건 아니다 한마디 했었죠. 그런데 결국은 EU 유럽 전체가 미국과 한마음으로 이제는 그동안 6개월 넘게 미국이 밀밑에서 엄청난 그 포섭 작전들을 해가지고 유럽과 나토 안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이용해서 확실하게 자기 그 친미 세력들을 결집하고 머릿수로 이제 프랑스와 독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힘들게 만들면서 숄츠와 마크롱을 종이 허수아비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때도 유럽은 미국이 원하는 대로, 일본이 원하는 대로, 왜냐하면 미국이 원하는 큰 그림은 자기들의 이제 유럽과 미국과 일본 세 개가 큰 축이 돼가지고 앞으로 모든 일을 일심동체로 끌고 나가야 되거든요. 나머지 그 해당 적에 대해서. 그런데 뭐 유럽하고 일본하고 티격태격하면 안 되죠. 한 마음으로 움직여야죠. 그래서 결국은 후쿠시마산 식품에 대한 수입 규제 철회에 유럽도 예전엔 반대했던 거죠. 근데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분위기가 돌아갔다는 겁니다. 유럽 전체에서도 그래 그렇게 해주자 하고 결정했다는 겁니다. 자, 프랑스와 더불어서 마지막까지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면서 독자적인 통화권으로 새로운 시대의 삼극체제를 원했던 게 바로 독일입니다. 그런데 결국 이제는 어쩔 수 없다. 당분간은 전술적으로 미국 편에 확실히 붙고 우리 독일도 중국과는
정말 큰 손해가 나는 결정이지만 방법이 없다. 중국과는 우리 독일도 거리를 둬야겠다고 이번에 작심했습니다. 왜냐하면 금년 초의 분위기와 달리 6개월 지나 보니까 상황이 너무 크게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죠? 일단 중국이 미국의 다각적인 제재와 경제 공격 속에서 생각만큼 이 정도도 못해?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못하리라고는 예상을 못했네. 5% 6% 그 정도는 갈 줄 알았는데 7, 8%나 해도 경제 성장이 그랬는데 지금 지나 보니까 전혀 리오프닝 회복을 못하고 있고 오히려 중국 경제는 바로 며칠 전에 나온 경제 지표들만 봐도 회복이 장기 불황, 더블딥 침체에 초입에 빠지려는 모습까지 나오고 있어요. 독일이 보니까 너무 기대 이하로 중국이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독일 무역은요. 유럽 안에서 중국과 제일 많이 얽혀 있고 거의 독일 제조업의 50%가 중국하고 얽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중국하고 어떤 그 무역이나 이런 게 난리가 나면 교역이 끊기게 되면 지금처럼 힘들어지는 것처럼 독일도 똑같아요. 그래서 만약 이대로 중국 경제가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면요. 중국과 관련된 독일 기업들도 역시 그 미래가 좋을 수 없습니다. 독일 경제도 망가지는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는 EU를 끌고 가는 건 거의 독일과 프랑스 두 나라였죠. EU 경제, 특히 독일이죠. EU 경제의 가장 큰 부분을 짊어지고 가는 게 독일이었는데 독일 경제 역시 연초에 숄츠가 막 자신하면서 작년 겨울 따뜻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정말 잘 나가다 자신 있다. 독일에 투자해라. 제가 그때 소개해드렸죠. 그랬는데 자기들 독일 역시도 보니까 뚜껑 열어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침체가 나왔죠. 경기 침체가 지금 들어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유럽연합 전체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을 독일 혼자 힘으로 대항해보기가 점점 힘들어지게 된 거예요. 예전에는 봐라 우리 독일 이렇게 잘 나간다. 우리 스스로 이렇게 이 정도의 힘이 있고 경제도 그러고 얼마든지 우리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잘할 수 있으니까 날 따라와봐라. 날 믿고 그랬었는데 독일 자체도 약한 모습을 보이고 또 그동안 마음이 약한 나라들 있죠. 경제도 약해가지고 유럽연합 안에서 미국이 뭐 좀 해줬으면 하고 미국한테 바라는 애들 그리고 특히 군사력이 너무 허접한데 우크라이나가 맨날 러시아한테 두드려 맞는 거 바로 옆에서 보면서 벌벌 떠는 애들 다음 차례는 우리네 딱 봐도 우리 구소련 연합이었는데 다음 차례는 우리네 지금 벌벌 떠는 애들 발트 3국이나 쭉 있죠. 걔네들이 맨날 미국이 전화해서 야 좀 어떻게 좀 분위기 좀 만들어봐. 그럼 내가 니들은 좀 섭섭치 않게 일단 우리 미국 무기 니네 나라부터 갖다 가지고 딱 보초 서줄 테니까 그런 나라들이 그냥 난리를 치죠. 독일, 프랑스에 맞서가지고 미국 말 들어야지. 지금 니네 뭘 어떻게 해보겠다고. 니네 믿고 갔다 유럽 다 망해 다 죽어 막 하고 그런 6개월 동안 치열한 정치 싸움이 있었는데요. 그나마 독일이 힘이 있고 뭔가 믿을 만한 구석이 나와야 되는데 독일, 중국 경제가 지금 다 침체로 빠지기 시작하니까 독일이 이제 힘을 못 쓰는 겁니다. 그 안에서 발언권이. 특히 미국은 그동안 우크라이나 전쟁을 러시아와 나토 연합의 대립으로 몰고 가면서 국방력이 약하고 러시아의 다음 타겟이 될까봐 전전긍긍하는 구소련 연합, 동유럽의 여러 나라들을 특히 폴란드였죠. 우리나라 폴란드에 무기 잘 팔고 있습니다. 덕분에 폴란드 중심으로 잘 포섭하면서 유럽 전체에서 어느새 독일보다는 다시 미국이 월등한 지지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든든한 우방이 되어서 같이 미국에 대항해주겠다고 독일하고 약속했던 프랑스는 어떻게 됐냐. 우리 마크롱은 국민연금 사태가 겨우 진정되는 듯 하더니 그 이후에 이제 마크롱이 야심차게 모든 기업들을 이끌고 당당히 미국에 보란듯이 반항하면서 직접 시진핑을 찾아가고 그때 에어버스 어마어마하게 사주고 시진핑도 막 화답을 하고 했죠. 그런데 이제 미국이 다른 유럽 나라들과 그리고 또 일본과 함께 지난 몇 달 동안 보니까 중국에 대한 반도체 분야 수출 제한을 더 확장시키고 자본의 디커플링까지 계속 확장시키면서 중국 경제를 서서히 침몰시키니까 그 연초에 정말 빛나는 업적 마크롱의 중국과 이렇게 해서 어마어마한 앞으로 경제를 회복시키면서 프랑스가 우뚝 서겠다 했는데 그 파트너인 중국이 이렇게 무너지니까 마크롱이 그렇게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마치 그 우리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판문점에서 북한 김정을 만나 다 어깨동무하고 대단한 어떤
혁혁한 성과를 이뤄냈네. 역대 대통령 중에 국민들이 좋아했지만 얼마 뒤에 국제 정세가 변하니까 정말 아무 의미도 없는 일이 돼버렸죠. 다시 북한하고 완전 철천지 원수가 되면서 그것처럼 마크롱의 그런 위협도 불과 몇 개월 만에 빛을 다 발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예. 사실은 미국이 그렇게 만든 거죠. 그런데 여기에 이번에 알제리 소년에 대한 그 경찰의 총격 사건이 거의 프랑스 안에서 내란급 폭동으로 번지게 되면서 폭탄 맞은 것처럼 프랑스가 완전 망가졌죠. 그러면서 마크롱이 정치를 잘해야지 너 때문에 그래 하고 마크롱의 정치 기반 세력은 더욱더 그 프랑스 안에서 사상 누각처럼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마크롱도 다른 반대 정치 세력들 예전에 한번 소개해드렸었죠. 거기 여자 트럼프라고 불리는 등치가 큰 아주 극우파 그 여자 정치인이 있죠. 예, 프랑스 이제 마크롱하고 계속 대선에서 붙는 정말 꼴통 트럼프를 더 한 단계 넘어서는 어마어마한 여자가 있습니다. 여자 정치인이. 그런 애들이 계속 마크롱의 약점만 파고들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마크롱 역시도 구심력이 산산이 흩어져서 제대로 색깔을 못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숄츠도 더 이상 못 버티고 마음을 접은 것 같습니다. 이 기사를 보시죠. 바로 며칠 전 기사인데 7월 14일 기사입니다. 이틀 전 기사네요. 숄츠가 말하기를 독일에서 대중국 전략이란 건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중국하고 우호적으로 지내라고. 근데 이번에 처음 채택했습니다. 뭐라고? 그 내용은 결국 뭐냐면 독일의 자국 기업들에 대해서 앞으로 중국 제품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나가라. 손 끊겠다 이거죠.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중국에 대한 종속성을 줄이고 싶다. 이 지금 숄츠 총리가 직접 한 말입니다. 이거 지금 작년까지만 해도 미국이 그렇게 눈치 줘도 뭐 제일 먼저 지금 뭐 헝가리인가 거기 이어가지고 그 다음에 시진핑한테 달려가서 우리 경제적으로는 진짜 잘해보자 이런 정치적인 걸 떠나서 먼저 손 내밀고 했던 사람인데 이제 스스로 이렇게 말하게 된 거죠. 1년 만에. 독일은 현재 중국의 최대 교역국입니다. 독일에는 중국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10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존재할 정도로 경제에 있어서 중국을 떼어놓으면 나라가 정말 크게 흔들리는 그런 처지입니다. 중국에 대한 유럽에서 투자가 있는데 그 절반이 독일에서 이루어지고요. 독일 제조기업의 약 50%는 공급망 일부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답니다. 얼마나 중국과 앞으로 몇 년에 걸쳐서 5년, 10년에 걸쳐서 모든 공급망이 분리되고 중국에서 손절치고 떨어져 나오려면 독일이 얼마나 힘들어질지 눈에 보이시죠? 독일이 그렇게 힘들어지면 유럽 경제도 힘들어지는 거죠. 하지만 그 방법밖에 없겠다. 왜냐하면 미국이 그만큼 중국을 확실하게 죽이려고 했고 지금 지난 몇 달 동안 진행된 것만 봐도 너무 무섭게 너무 치밀하게 진행되고 있죠. 여기에서 어떻게 중간에서 양다리 걸치고 살아보려고 중국하고 매달려 있어도 망한 집 옆에 붙어가지고 저 집에서 뭐 잔치 안 하고 기다리는 것처럼 아무 의미가 없겠다. 어쩔 수 없는 방향이라면 차라리 일본처럼 일본을 보고 요새 유럽에서 느끼는 게 많을 거예요. 저놈들은 저렇게 그냥 납작 엎드려서 미국이 하자는 대로 자존심도 없이 자기네 나라 다 경제 망가뜨리면서 저러고 있네 했는데 그 대가로 미국이 아이고 이쁘다 하면서 이거저거 챙겨주니까 당장 뭐가 되는 건 아니지만 5년 10년 뒤에 어떤 장밋빛 미래가 확실하게 지금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죠. 그래 방법이 없다면 우리도 미국 옆에 찰싹 붙어서 미래를 도모하는 게 훨씬 가능성이 좋겠다. 마음이 바뀐 거죠. 이렇게 유럽하고 경제가 많이 묶여있는 중국에서도 독일이 손절친다면 사실상 거의 유럽 전체하고 손절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손해이고 앞으로의 경제 전망에서 어마어마한 절망입니다. 어떻게든 독일하고 손을 끊고 싶진 않겠죠. 중국 정부는 또 바짝 화를 내겠죠. 당연히. 독일이 워낙 죄송합니다. 독일이 워낙 유럽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데다가 중국에 대한 교역과 투자 역시 유럽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중국이나 독일이나 서로 경제에서 디커플링 한다는 것은 서로에게 막대한 손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독일의 숄츠가 스스로 마음을 정리하고 나온 것처럼
현재 중국의 재회복 가능성은 굉장히 적어 보이면서 비관적인 상태입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남의 집 불구경할 수 없죠. 중국 경제가 그만큼 비관적이 점점 더 가능성이 이렇게 적어지고 앞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앞으로 예고된 경제적인 위축 상황, 더 안 좋은 상황이 이렇게 계속 쏟아져 나오게 되면 그렇죠. 독일도 이제 손절치기로 했으니까요. 독일하고 경제가 가장 크게 얽힌 우리나라 경제는 어떨까요? 지금 하반기에 우리나라 경제가 반등할 것으로 모두들 지금 얼마 전부터 보기 시작했습니다. 전문가들이 우리나라 정부도 그러고요. 이유는 이제 미국이 금리 인상이 거의 끝나갔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무역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반도체가 드디어 바닥을 찍고 반등하기 시작할 거다. 그 두 가지거든요. 예. 그런데 그 반도체가 이제 어디에 가장 많이 팔리고 어디에서 그동안 큰 매출을 올리면서 우리나라 경제를 지탱해 줬나 보면 사실상 중국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중국에서 그만큼 못 팔리게 되면은 말짱 소용없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중국 경제가 이렇게 계속 미국과 그 친구들의 주도하에 양팔을 자르고 양다리를 자르고 앞으로 계속 이렇게 3개월 뒤, 6개월 뒤, 1년 뒤 이렇게 될 게 이런 일이 이제 점점 심해지겠구나. 이런 일이 진행되겠구나. 이게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데 거기서 우리나라가 이제 중국 상대로 살기는 힘들겠죠. 정말 경제가 반등하려면 다른 나라, 인도나 유럽이나 미국이나 다른 아시아에 중국에 그만큼 팔던 거를 팔아야 됩니다. 그리고 중국에 적자 보는 것도 공급망을 바꿔야 되고요. 그게 쉬울까요? 잘 모르겠네. 일단 살펴보죠. 자, 중국에서 독일에서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심지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들 기업들한테 앞으로 너희들 중국하고 엄청 이렇게 얽혀있는 독일 기업들 있잖아요. 너희들 기업들이 괜히 중국 가서 사업하겠다고 우리 말 안 듣고 계속 그래도 뭔가 해보겠다고 하다가 니들이 손해봐도 우리 독일 정부는 너희들을 구제하지 않을 것이다. 경고까지 합니다. 중국에서 손실 봐도 못 도와줘. 그런데도 독일의 주요 기업들은 아직 미적미적하고 있습니다. 왜죠? 중국하고 얽힌 게 너무 많아요. 아까 봤잖아요. 중국하고 공급망이 얽힌 게 전체 독일은 제조업으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독일 제조업 기업 중에 50%래잖아요. 여기서 갑자기 죽으란 얘기예요. 기업들 도저히 그렇게 못하는 거죠. 그리고 뭐 어떻게 니들 지금 독일 정부가 기업들 눈치를 봐야 되지. 선거도 하고 해야 되는데 말만 저러지 못할 거야. 어디서 많이 본 데자뷰죠? 작년부터? 즉 앞으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건 이거겠죠. 중국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중국에서 먹거리가 많이 나오는 독일 기업들이 엄청나게 반발할 텐데 독일 정부는 이걸 어떻게 달래줄까요? 채찍과 당근으로. 이제 독일도 미국처럼 작년부터 미국이 어떻게 중국하고 말도 안 돼. 그때 이제 유튜브에 유명한 사람들 다 나서 저도 덕분에 우리나라 경제 쪽엔 저분이 유명한가 보다 많이들 봤네요. 다들 나오셔가지고 모르는 소리 말아라. 독일하고 미국이 서로 떨어진다 해도 오히려 서로 간의 교역량, 무역 액수는 더 늘었어. 역대 최대로. 절대 떨어질 수가 없어. 그러면은 뭐 선거에서 나가리 나고 금방 풀려. 말씀들 많이 하셨죠. 결국은 정치 논리가 경제 논리를 앞서서 끌고 가는 흐름이 나는데 이제 독일에서는 그게 나올 거란 겁니다. 따라가는 거죠, 미국. 자, 그리고 이제는 연초의 반항적인 모습과 달리 숄츠가 미국의 나토 연합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선을 넘는 전폭적 지지 요구에 독일 역시도 이제 순순히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뉴스냐면 하루 전 뉴스네요. 독일 총리가 우크라이나에 2027년까지 어마어마한 무기 24조 원 지원하겠다 결심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서로 먼저 지원했다가 러시아하고 완전 척지고 중국하고 척져가지고 경제적인 피해를 보지 말아야지 하고 항상 뒤에서 다른 나라들 뭐 헝가리나 뭐 다른 뭐 찌그만한 나라들 그런 나라들이 뒤에서 이제 미국이 이제 막 바람 넣으니까 어떻게든 우크라이나를 도와서 뭐 다 합시다 하고 막 이거 보냅시다 저거 보냅시다 하는데도 러시아를 자극할 만한 선 넘는 지원만은 독일은 뒤에서 최후까지 고민하고 고심했는데 이제는 뭐 이미 버린 몸이라 이거죠. 완전히 포기했죠. 뿐만 아니라
이번 나토 회의에는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이 갔습니다. 일본의 기시다 총리하고. 우리가 유럽 나토 회원국입니까? 아니죠. 나토 회원국은 그 유럽하고 이제 이쪽에 저기 미국하고 캐나다 얘네들이 국방에 대해서 이렇게 맺은 연합인데 우리는 거기가 아닌데 작년부터 계속 끌고 가더니 이번에는 거의 정식 멤버처럼 끌고 갔죠. 이게 뭡니까? 아, 우리도 저 선진국들이 어깨동무 같이 놀자고 끼워주네? 아니죠. 이번 나토 회의에 끌어들이면서 제가 작년부터 우려했던 거, 이 유럽 전선을 2023년도에는 대만 한반도로 해가지고 아시아 전선까지 해서 연결시켜 버릴 거다. 그래서 거의 3차 세계대전 세팅을 세계대전을 직접 일으킨다는 게 아니라 항상 그런 긴장 상태를 여차하면 만들 수 있는 그런 지형적인 세팅 완성시켜 놓을 거다 했는데 지금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우크라이나 유럽 전선을 아시아의 북한, 대만 전선까지 연결시켜가지고 이게 뭡니까 결국 그러려고 우리 끌고 간 거죠. 우리 이제 얘네들 회의 있을 때마다 우리 끌고 가서 같이 논의하고 같이 정책 세우고 같이 행동하고 할 겁니다. 그렇죠? 차후의 신냉전과 국지적 긴장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루어질 지속적인 경제 디커플링 연합전선 이제부터는 나토 연합과 유럽과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 요거 안 되겠네 요거 수출하지 말고 요거 막고 쟤네들한테 물건 안 팔 테니까 니네도 여기 팔지 말고 하면 뭐 어떻게 됩니까? 나토에 계속 기시다가 우리나라 대통령 멱살 잡고 멱살은 아니죠 넥타이 잡고 같이 가게 이 친구야 가가지고 예 그렇게 합시다 충성 만세 하면은 우리도 옆에서 싫어도 눈치 보면서 똑같이 해야 되죠. 그러면은 이번처럼 뭡니까 그 마이크론에 대해서 중국이 제재를 해가지고 너네 이제 미국 반도체 우리 안 받겠어. 그러면서 은근히 한국이 니네 반도체는 받을 테니까 니네가 좀 들고 들어와. 살짝 눈치를 줘도 미국이 나토 연합이 유럽이 일본이 우리 옆에 와서 야 친구야 너 설마 그러진 않겠지? 너 지금 우리 저 얼마 전에 나토 회의한 지 얼마나 됐다고 저기 너 단톡방에서 우리 말에 맨날 그 공지 봤어? 너 지금 우리가 단결해야지. 너만 좋겠다고 지금 이 빈자리 삼성 쪽에 SK 들어가서 반도체 팔고 그런 거 아니지? 그럼 그만큼 뒤에서 니들이 사주든가. 결국 독일도 이렇게 따라가게 됐다는 겁니다. 독일 왜 그러냐면 독일이 이번 이런 얘기를 해요.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인도 태평양 지역 이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했더니 인도 태평양 전략의 연장선상에서 독일이 대중국 전략을 만든 것은 큰 진전이다. 그러면서 아시아 태평양의 4개국 일본이나 한국 등 대만이나 이런 아시아 태평양의 4개국과 협력이 중요하다 하면서 뭔 얘기를 하냐면 그 전날 아까 말한 경제 디커플링 하겠다는 중국과 대중국 전략을 발표했는데 바로 그 다음 날에 이어서 인도와 일본과 한국과 대만까지 해서 이 태평양 지역에서 독일도 유럽의 대표로서 걔네들과 안보적 차원에서 긴밀하게 앞으로 협력하는 그런 전략을 짜나게 했다. 공격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지금 소견을 표명을 한 겁니다. 결국은 유럽 나토와 이제 우리가 나토 회원국이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겉으로는 아니지만 군사적 행동도 같이 하겠죠. 이번 나토 회의가 그래서 주목해야 할 점이 뭐냐면요. 우리나라 대통령도 거기 갔대. 거기 가서 후식으로 칼국수를 먹나. 그런 거 관심 가질 때가 아니라 이 큰 국제적 회의가 하나 있을 때마다 그 전까지 외교적으로 쫙 물밑에서 진행되는 것들이 거기서 이제 하나의 방향으로 정해져서 성과가 딱딱 나오는 게 큰 회의 자리입니다. 거기서 어떤 사람들 만나서 악수하고 사교 넓히고 그게 아니에요. 이미 그 전까지 다 물밑에서 치열하게 외교전으로 완성이 된 어떤 국제적인 흐름, 방향, 그리고 그런 국제정세의 흐름 방향이 지금 흘러가는 게 디커플링이기 때문에 거기에 가장 영향을 받는 게 세계 경제의 방향입니다. 이것만 봐도 대충 앞으로 분기, 반기별로 경제에 어떤 영향이 오겠구나 대충 볼 수가 있어요. 지금 당장 본 건 뭡니까? 독일이 끝까지 반항했지만 결국은 항복하고 독일 정부가 중국과 디커플링 선언했다는 겁니다. 독일 기업이 어마어마한 손해를 보더라도 니들 구제 못 해줘? 설마 하는데 그렇게 나가고 군사적으로도 아시아 태평양에서 뭔 일 있어?
우리 독일도 가가지고 싸워줄게. 이쪽에서 뭔 일 있어? 니네 지금 한국하고 일본도 와서 우리한테 뭐 도움 줘야지. 그런 식으로 지금 혈맹이 되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이제 우리나라 경제나 관련국들의 경제에 어떤 모습으로 영향을 미칠지는 요걸 염두에 두면 이제 조금씩 보이는 거겠죠. 그래서 이번 나토 회의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러시아의 본토 깊숙이도 타격할 수 있는 선을 넘는 무기 지원. 작년엔 그렇게 안 됐다고 했던 것이 거의 모든 유럽 내 나토 연합국들이 반대 하나 없이 이견 없이 다 그럽시다 하고 땅땅땅 이번에 때렸다는 거예요. 이게 무섭다는 점이죠. 우크라이나전을 더 큰 전쟁으로 확전시키는데 이제는 반대하는 애가 없고 기정사실이 됐다는 거예요. 더구나 금년 초에는 중전차, 레오파트나 에이브로햄 등 중전차 탱크 지원 때 보여준 미국과 독일의 유치한 심리전과 기싸움. 제가 그때 자세히 설명드렸죠. 누가 먼저 전쟁에 먼저 선을 넘는 그런 적극적인 주도적인 역할을 했냐. 아닌데 나는 뒤에서 끝까지 망설이고 그러지 말자고 했고 그리고 발을 안 담그고 왜들 그러냐고 나는 오히려 말렸어 하면서 나중에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크게 척 앉으면서 중간에서 똘똘하게 가장 경제적 큰 피해를 안 보면서 살 길은 살고 돈은 벌라고 서로들 눈치 보면서 기싸움 했었는데 그랬죠. 그리고 서로 이제 누가 진짜 유럽의 진짜 주인이냐 독일이랑 미국이 서로 그 발표하면서 바이든하고 숄츠가 탱크에 대해서 유치한 기싸움 했었죠. 그랬는데 결국은 6개월 지나 보니까 어떻게 됐나 보자고 그동안 6개월 밑에서 여러 가지 일이 진행되면서 결국은 이 마리오 브라더스가 얌전히 미국의 의도대로 앞장서서 우크라이나에 큰 지원을 해주기로 나선 모습이 이게 눈에 띄는 변화입니다. EU의 유럽연합의 다른 국가들한테 한때는 유럽의 쌍두마차로서 연합내각이라도 구성할 것 마냥 예전에 그랬죠. 독일 그 내각 구성원들이 전부 비행기 타고 통째로 와가지고 야외가 아니죠. 프랑스 내각하고 만나갖고 딱 한 원탁의 회의를 했어요. 큰 데서 미국 보란 듯이 그렇게 단결력을 과시하면서 당당하게 미국과 앞으로 맞짱 뜰 것을 선언했던 얼마 전의 모습과 달리 지금은 독일과 프랑스가 미국의 기세에 눌려서 아무 말도 못하고 순순히 순응하는 모습이 이번 나토 회의에서 나온 겁니다. 이게 6개월 동안 이렇게 진행되고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미국의 EU 내 유럽연합 내 정치권에 대한 새로운 재지배력과 다시 킹이 돌아왔다는 거죠. 나토 내에서의 미국의 막강한 주도력이 한때 흔들리는 것 같았냐? 전혀 아니다. 다시 예전에 최고 절정기처럼 강대해졌음을 온 세상에 특히 유럽연합 전체에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거예요. 확인 사살이죠. 사람들 앞에서 독일, 프랑스 이 찐따 된 거 봐라. 다시 봤지? 우리 미국이 진짜 주인이다. 시킨 대로 해라 하는 거죠. 특히 이번 나토 회의는요. 홈그라운드, 미국의 사실상 홈그라운드죠. 어디죠? 발트 3국 중 하나인 리투아니아에서 열린 거죠. 리투아니아는 러시아하고 국경을 맞대고 있는 그 찌질이라고 하면 안 되지. 그 나라 국민들 화내지. 발티언한 3국이라고 불리는 뭐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뭐 세 군데죠. 그 세 군데는 항상 언제 화가 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랑 싸우다가 바로 옆에 있는 자기들한테 발길질 한번 해서 흔들릴까봐 맨날 막 그 나토하고 미국한테 우리 좀 보호해줘요 하는데 나토 회의를 이번에 거기서 연 거죠. 그러니 이제 그 주최국들 다 나와가지고 그냥 미국이 하잔 대로 하니까 얼마나 좋아 하면서 뭐 난리를 치면서 막 딱 미국 지지편들이 거기 다 모인 거죠. 홈팀들이. 거기서 이제 독일하고 프랑스는 깨갱한 겁니다. 이번 북대서양 조약기구 정상회의 모습을 보시죠. 여기 터키의 에르도안 대통령이 있네요. 여기. 그다음에 이제 영국하고 바이든이 가운데 있고 이 옆에 나토 사무총장이죠. 얘도 지금 완전히 제가 작년부터 미국에 완전 이보다 더 좋은 꼭두각시가 없죠. 시킨 대로 오고 얼마나 작년 4월부터 경제 문제, 국제 문제에 대해서 앞에 나서서 지가 끼어들 일도 아닌데 얼마나 행동대장이 되었는가 여러 번 제가 한 서너 번 제가 다 글에서 지적을 했었습니다. 얘가 아마 원래 코로나 터지기 전에 임기가 우크라이나전 터지기 전에 임기가 원래 그해 작년엔가 끝나기로 돼 있었어요. 우크라이나전 터지면서 미국 말 잘 들으니까 얘가 연임을 하죠. 그리고 이번에도 끝나는데 이번에 또 연임시켰습니다. 너무 잘해주니까 계속 얘가 할 일이 있다는 거죠.
이번에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확답을 안 했다. 언론은 여기에만 집중합니다. 그랬죠. 그러면서 마치 서방이 우크라이나를 바로 나토에 가입시켜갖고 러시아가 제일 싫어하는 짓인데 러시아를 크게 자극하면서 뭔 일을 안 벌이려고 굉장히 신중한 모습을 보여서 우크라이나는 굉장히 서운하고 막 억울해서 엉엉 울겠지만 야 그래도 너희를 바로 우리가 이런다고 해서 나토에 받아주면은 그거는 사실상 뭐 러시아를 너무 자극하는 일이고 우리는 이 전쟁을 그렇게 막 막가파로 몰고 가고 싶진 않기 위해서 우리도 생각 많이 해. 그럼 보여주는 제스처죠. 언론은 그것만 가지고 막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 막 화냈다 막 오버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그게 무슨 지금까지 해준 것만 해도 고마워할 줄 알아야지 말이야. 너무 도를 넘어갖고 우크라이나 욕심내네. 막 유럽이 그런 얘기하고 하면서 그런 어떤 말초를 자극하는 그런 사실은 그런 것들은 다 속임수인데요. 거기에만 다 집중하고 있죠. 정말 지금 이번 나토에 의해서 충격적인 건 이겁니다. 지금 독일이 완전히 전향했다는 거. 이것이 앞으로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 전선까지도 자기들이 일본이 내민 손을 독일이 맞잡고 이렇게 앞으로 하자 정책을 변환했다는 게 그러면서 독일과 프랑스도 깨갱하고 이제는 미국은 뒤에서 선 넘는 무기 지원은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겠는데 한데 독일하고 미국은 다 넘겨줍시다 하고 자기들이 먼저 더 이상 기싸움 안 하고 완전히 깨갱 꼬리 내린 거죠. 비 맞은 강아지처럼 무기를 지원해 줬다는 거. 이것이 앞으로 얼마나 세계에서 우크라이나전은 확실히 하반기에 더 확전되고 더 강렬하고 더 세계 경제에 영향을 끼치는 참혹한 모습으로 갈 거고 이것이 아시아 태평양 전선까지 이어져 가지고 여기서도 국지적인 긴장 상태가 더 커지면서 중국 경제와 전 세계 경제를 위축으로 몰아갈 거고 거기에 관련된 신흥국들 새우등 터지는 나라들 경제는 아무리 그 나라의 기업과 국민들이 노력해도 전 세계 경제가 이런 식으로 정세가 흘러가니까 거기에서 영향을 받아서 너무 먹고 살기가 팍팍해지겠구나라는 게 지금 그런 게 지금 눈에 보이는 이 큰 흐름이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지. 여기서 뭐 우크라이나 가입을 확답을 안 해서 젤렌스키 삐졌다. 유럽 연합이 지금까지 해준 게 얼만데 이 정말 이 뻔뻔한 놈아 뭐 이랬다 이런 그런 막장 드라마 같은 말초적인 신경을 자극하는 그런 기사들은 재미로만 보셔야 됩니다. 속에 있는 걸 꿰뚫어 봐야 되죠. 결국 언제 가입을 시켜주겠다 우크라이나를 나토에 그런 확답은 결국 이번에도 못 내렸다. 젤렌스키가 굉장히 서운해했다. 하지만 미국이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열심히 도와준 것처럼 장기적으로 계속 너를 버리지 않고 지원하겠다라는 건 천명했다. 라고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이겁니다. 프랑스 역시도 이번에 얼마 전에 그 영국이 보낸 스톰 섀도우하고 똑같은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스칼프라고 하는데 프랑스 역시도 이걸 보내주기로 했다. 작전 반경이 무려 560km 모스크바 빵빵 때릴 수 있는 거죠. 더구나 이거는 스텔스 기능까지 갖췄답니다. 이게 뭡니까? 전술핵 쓴다고 손가락만 튕겨봐. 우리도 이런 스톰 섀도우나 스칼프 미사일로 레이더에도 안 걸리게 가가지고 바로 크렘린궁 날려버릴 수 있어. 손가락만 깠다가 하면 보여주는 거죠. 이것이 그래서 당시에 게임 체인저 평가를 받았던 영국이 먼저 지원하면서 그런 무기인데 이번에 프랑스도 예전에는 프랑스도 그런 선을 넘는 러시아를 자극하는 전쟁을 더 크게 몰고 가는 무기는 처음에는 안 된다 반대하고 여론에 못 이겨서 지원해줘라 그러면은 미국 니네가 지원해주면 우리도 지원해줘볼게 니네가 먼저 보내봐 유치하게 기싸움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됐답니다. 이렇게 러시아 본토 깊숙이 타격할 수 있는 스텔스 기능까지 갖춘 모든 무기들이 유럽에서 다 지원됨을 선포하는 아주 중요한 자리였어요. 이번 나토 회의가. 그런데 역시나 여기서도 미국은 비록 이번에 뭐 집속탄이라는 건 건너갔죠. 빠바방 터지는 폭탄. 하지만 이제 F-16은 이제 말은 나왔지만 아직 가을 얘기로 아직 넘어간 건 아니고 확정된 바는 아니고요. 끝까지 넘어가야 이제 확정된 거죠. 그런데 영국과 프랑스는 이런 장거리 스텔스 미사일에 해당하는 거를 지원을 해줬는데 미국은 이번에도 이런 영국과 프랑스가 지원한 장거리 미사일에 해당하는 자기들 나라의 어떤 에이큼스 같은 거 그런 똑같은 장거리 타격 미사일은 이건 좀 아닌 것 같다고 미국은 또 이번에 유보를 시켰습니다. 즉 러시아에 대한 선 넘는 무기와 확전의 책임은 언제나 그렇듯이 미국한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도한 게 아니라
유럽 국가들이 먼저 자기들을 보호하고 정의를 수호하자고 빌런을 응징하자고 자기들이 먼저 나서게 만들면서 미국은 그래 우리도 나토 회원국이니까 그럼 니들 뜻을 따라야겠네. 당사자는 유럽이니까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살짝 뒤늦게 항상 발을 담근다라는 식으로 항상 뒤로 빠지는 모양새를 작년부터 취하고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이번에도 또 그 모양을 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확전의 책임에 대해서는 선도적으로 먼저 깊숙이 발을 담그지 않음으로써 이것은 유럽 각국이 자국의 안보를 위해 자발적으로 나선 행동들이지 미국은 언제든 앞으로 큰 전쟁이 만에 하나 터진다 해도 전 세계로부터 큰 책임과 비난에서 한 발 비껴나 있으려고 하는 것이고요. 또한 그럼으로써 2차 세계대전 때처럼 최후까지 전쟁에 미국은 끝까지 발을 안 담그고 뒤에서 무기와 에너지만 열심히 팔아먹겠다는 게 원래 계획이었기 때문이죠. 이제 물론 여기서 전 세계의 이목이 이런 거를 다 집중하고 파악하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또 뭔가 연극적인 장치가 하나 또 나왔죠. 이번에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을 텐데 잠깐의 블랙 코미디 해프닝이 있었죠. 기사들 보면 뭐냐면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에 대해서 젤렌스키가 언제까지 우리를 가입시켜주겠다 말해라 했는데 그런 것이 안 나오니까 젤렌스키가 대놓고 화를 내면서 이 나약한 새끼들 막 욕을 했고요. 유럽 정상들은 오히려 그 말을 듣고 발끈했죠. 그동안 도와준 게 얼마인데 고맙다는 말은 한마디도 안 하고 말해. 11시간 비행해서 가자마자 했더니 나한테 무슨 무기 목록 리스트 넘어주면서 며칠까지 이거 가져와. 야 정말 내가 멱살을 잡고 그냥 한 대 치려다가 말았다. 막 갑자기 화내면서 막 분위기가 막 살벌해졌습니다. 갑자기 젤렌스키가 너무 뻔뻔하다. 과도한 무기 지원을 요구한다. 감사하지도 않고 그런데 뭐 지금 나토 며칠 만에 나토 가입 젤렌스키 언제까지 시켜주겠다고 날짜를 안 정했다고 지금 우리 보고 뭐 나약한 새끼 비겁한 새끼 와 막 화가 나죠. 근데 이래도 되냐고 가장 크게 화낸 게 그 기사를 어딘가 봤더니 미국입니다. 미국이 제일 크게 화를 냈다고 해요. 막 옆에서 오히려 유럽 정상들이 이게 정말 말이 돼 화내는데 막 미국이 발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좀 화내려다가 미국이 더 화내니까 왜 그래? 화 좀 성질 좀 죽여. 왜 그러는데 끌고 가가지고 왜 이렇게 화내나 봤더니 그 자리에 이제 바이든하고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우리 도저히 안 되겠어. 우리 들어가 따로 회의 좀 할게. 잠깐 회의 좀 끊어봐. 우리 비밀리에 우리끼리 말 좀 해야겠어. 형님 막 이래도 되는 겁니까? 하고 자기들끼리 방에 들어가서 막 꽃병 던지고 깨지고 막 부시고 막 언성이 막 높아지고 밖에서 미국 애들 진짜 화났나 보네. 젤렌스키 때문에.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도와주고 지금까지 도와준 게 얼만데 말이야. 고마워하지 않고 말이야. 젤렌스키가 우리 손 뗄까요? 막 그런 얘기가 나왔다고 하죠. 이제 우크라이나 손 뗄까요? 할 만큼 해줬는데 우리가 뭐 우리 전쟁도 아닌데 왜 우리가 여기 끼어들어가지고 이런 욕까지 먹어야 됩니까? 우리가 이렇게 도와주면서 자기들끼리 막 쇼를 한 거예요. 마치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다시 되돌리기도 할 것처럼 한때 분위기가 흉흉해졌는데 결국은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젤렌스키도 내가 좀 마음이 그래서지 내 마음 알잖아. 나 지금 워낙 힘드니까 그랬지 하고 바이든도 그래 결국은 다 같이 이게 잘 되자고 하는데 우리가 이런 잠깐 사소한 어떤 다툼 때문에 우리가 사이가 더 끈끈해지는 거지 우리 사이가 더 하면서 이제 다 같이 이제 유럽 연합들 손 잡고 모두가 힘들 때지만 서로 더 잘해보자 하면서 사과할 건 사과하면서 좋게 끝났다고 합니다. 사실 이것은 미국은 가능하면 우리가 주도적으로 이 전쟁을 크게 확전시킨 것도 아니고 우린 그럴 마음도 없고 언제든 그만두면 그만둘 수도 있고 니들이 하자는 건데 우리가 전 세계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같이 지원해주고 동참해주는 거다. 러시아를 자극하면서 이 전쟁을 더 키우는 건 절대 우리가 아니다라는 그런 쇼맨십 또 하나의 연막탄 또 하나의 연극스러운 행동일 뿐이었죠. 전 세계 기사들은 또 이것만 확대 재생산하고요. 그나마 이런 웃기지도 않은 연극판 무대가 세계 정치판 무대네요. 근데 이 안에서도 정말 엄청난 지략가가 한 명 있었습니다. 제대로 자기 실리만 꾸준히 챙기는 아주 알뜰한 인물. 누굽니까? 역시 이분입니다. 터키의 에르도안 대통령. 독재자죠. 근데 정말 전 세계에 있는 독재자 중에 요즘 이 사람이 제일 빛나는 것 같습니다. 그냥 독재자가 아니에요. 머리가 엄청나게 뛰어난 지략가입니다. 거의 옛날 뭐 삼국지 같은데 나오는 제갈공명 같은 사람 같이 보여요 요새. 왜냐하면
이번에 핀란드에 이어서 마지막으로 스웨덴의 나토 가입에 대해서 딴지를 걸고 그 거부권을 행사하던 에르도안이 이번에 스웨덴에 그래 니네도 드디어 나토에 문 들어가라 하고 드디어 허락을 해줬죠. 그리고 얻어낸 게 뭡니까? 나토 국가들이 앞으로 터키 자기들이 어떤 굉장히 공격적인 무기들을 수입하는 것에 대해서 규제하지 마라. 그거 해제해줘라. 자기들도 군사 강국이 되게 하겠다는 거죠. 스웨덴 가입시켜주는 거 우리가 지원해주는 대신 우리가 아주 엄청난 무기들 수입해서 우리 국방력을 엄청나게 키우는 거 지금까지 니들 안 된다고 했는데 그거 니들 찬성해줘야 돼. 서로 딜을 걸은 거죠. 그러면서 미국은 사실 2019년에 터키가 미국은 그러지 마라 했는데도 러시아에서 저거 좋은 무기네 하면서 방공미사일을 도입하니까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 그랬네 하고는 이제 유럽 애들 다 돌려갖고 야 터키에 대해서는 미국 저기 우리가 좋은 무기 안 팔 거야. 니들도 여기 터키가 이거 우회 수입 못하게 다 막어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스웨덴 가입 자기들이 허락해주면서 F-16도 드디어 우리 터키도 수입할 수 있게 해줘라 한 거죠. 다만 뭡니까? 10월까지는 자기들도 여러가지 사정이 있으니까 그때까지 비준이 어렵다. 이 얘기는 뭡니까? 10월까지 먼저 확실하게 니들이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줘라. 그거 확인하고 스웨덴 확실하게 그때 도장 찍겠다. 정말 철저하게 나가는 거죠. 대지진 등으로 자국에서 탈각될 수도 있는 위험이 고비가 있었지만 이 머리 좋고 강단 있는 이 나이든 독재자 이 양반은 그 위기를 넘기고 다시 터키에서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핀란드에 이어 스웨덴까지 나토에 가입시키면서 러시아와 맞선 최대 연합전선을 유럽에서 세우는 게 일단 급선무였던 미국하고요. 또 동시에 유럽연합에서 자기들 대변인 역할을 하면서 닻을 내리고 러시아의 입장을 중개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나라가 러시아 입장에서는 터키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서로가 터키가 아쉬운 상황이란 거를 재빨리 간파한 거예요. 작년부터. 미국이나 러시아가 다 나를 원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자국의 실리를 톡톡히 살리기 위해서 작년부터 엄청나게 줄다리기를 계속 해왔죠. 그리고 그 결실이 드디어 이번 나토 회의에서 나온 겁니다. 즉 이처럼 미국이 얻어낸 결실은 이번에 독일과 프랑스도 얌전히 만들고 마지막으로 나토 그 전선에 자기 미국이 꿈꿨던 마지막 퍼즐 스웨덴까지 가입시키면서 유럽연합 전체가 이제 미국의 한마음 한뜻대로 다 움직이게 만들었죠. 그동안은 막 중구난방 사공이 많아서 미국이 뭐 하자고 유럽에 딱 얘기를 하면 이놈이 반대하고 저놈은 딴소리하고 말 더럽게 안 들었었는데 이렇게 거기다가 이제는 거기서 대장 역할하는 독일하고 프랑스까지도 대놓고 이제 자꾸 왜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고 미국에 반항하기 시작했었는데 6개월 만에 진압해버린 겁니다. 다. 그동안 골치 아팠던 유럽 전선의 분열을 깔끔하게 완성형으로 마무리 짓고 싶었던 미국한테 그 마지막 퍼즐을 내가 해줄게 하고 한 것이 바로 누굽니까? 터키입니다. 받아낼 걸 받아내면서 스웨덴 나토 가입을 찬성해 준 게 돼요. 그 받아낸 대가는 바로 터키의 오랜 염원이었던 EU 유럽 연합에 터키도 넣어주라. 그 안에서 경제 혜택을 보고 싶다는 거죠. 관세나 뭐 여러 가지 그런 걸 해가지고. 그리고 그동안에는 터키가 국방력을 많이 가지는 거를 다 반대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러시아의 무기들을 주로 국방력에 지원받았었지만 그건 항상 좀 무기가 구식이라서 아쉬웠죠. 무척이나 탐났던 나도 저기 유럽 애들 막 독일 프랑스 애들처럼 최신의 전투기나 저런 거 갖고 싶은데 무척이나 탐났던 미국의 최신 무기도 지원받는 길 군사 강국이죠. 이거를 이번에 물꼬를 드디어 튼 겁니다. 1년 동안 줄다리기 해서. 이 독재자 대단한 양반이에요. 하지만 이 용의주도한 독재자는 해준다고 하니까 멍청하게 덥석 미끼를 물기보다는 얼마나 이 치밀한 사람이냐면 끝까지 신중함을 놓지 않고 확실하게 자기가 원했던 결말이 눈에 드러나게 나올 때까지는 자신 역시도 스웨덴 나토 가입에 대해서 해주겠다고 했지 도장은 아직 안 찍었다. 끝까지 조건을 내걸겠다는 점을 확실히 했습니다. 스웨덴 나토 가입은 10월 전엔 어렵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자기들이 비준 절차를 해야 되는데 국내에 여러 가지 뭐 민생 해결을 위한 법안 처리도 있고 막 해서 일정 보니까 10월까지는 좀 끌어야겠다.
그러면서 근데 그 10월까지는 우리가 터키가 유럽연합 가입하고 관세 협정 연장하도록 너희 스웨덴도 열심히 노력해주고 거기 도장 찍어주겠지? 먼저 이제 자기가 원한 것부터 갖고 오라 이거죠. 그러면서 또 이제 푸틴 대통령도 내가 만나갖고 너희들이 원하는 중재자 역할도 할 거다. 우리 터키 앞으로도 할 일 많으니까 우리말 무시하지마 한 거죠. 이 과정에서 저번에 제가 잠깐 언급한 것처럼 저번 영상에서 어떤 또 알 수 없는 모종의 거래가 있었는지는 몰라도 이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것 같은 이 이기적인 독재자가 어쩐 일인지 터키에 억류되어 있던 우크라이나의 지휘관 포로들을 러시아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풀어주는 선물까지 이번에 나토 회의 열리기 전에 선사했죠. 근데 그 표정이 굉장히 똥 씹은 표정이었다고 제가 뒤에 뭔 거래가 있었을까 하고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이번에 사실 그 나토 연합 안에서 유럽 전체가 미국 말을 듣고 다 같이 나토 가입해서 앞으로 군사적인 행동을 러시아를 크게 자극하는 일이더라도 더 이상 반대하지 말고 한마음 한뜻으로 앞으로 미국이 하자는 대로 움직이자 이렇게 되려면 사실 그 전에 이런 러시아와 참전해서 싸웠던 그 지휘관 포로들도 다시 극적으로 생활시키는 여러 가지 이런 선전 효과들이 있으면 참 좋았거든요. 모양새가 데코가 참 좋았죠. 데코레이션이 우리가 이렇게 그동안 러시아를 압박하면서 지금까지 전쟁 지원을 하면서 이렇게 끌고 간 게 봐라 이런 성과도 내고 우리가 제대로 된 방향 길로 나가고 있는 거다. 선전 효과가 되잖아요. 근데 터키가 똥 씹은 표정이긴 했지만 무슨 뒤에서 거래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거까지 해줍니다. 요거는 뭐 괜히 선물 하나 더 준 거죠. 이거 안 해도 이제 F-16 지원 받는 건 그 전부터 나왔던 얘기거든요. 이미 스웨덴 때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게 참 궁금하다 재밌다고 잠깐 언급했었는데 이 액션 때문에 러시아는 크게 당황하고 화를 낼 수밖에 없었죠. 우크라이나 그 지휘관 포로들을 풀어주는 거는 러시아하고 합의해야 풀어준 건데 아무런 얘기도 없이 에르도안이 풀어줬잖아요. 그런 선물을 줬잖아요. 나토에. 그러니까 굉장히 서운한 티를 그때 냈었는데 얼마나 이 양반이 치밀한 양반이냐면 푸틴이 화내고 자기한테 서운해도 얼마든지 다시 돌아세울 수 있는 그 거래 조건이 이미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번에 흑해에서 곡물협정이 7월 달에 또 연장이 된다 안 된다 말이 많았는데 유럽연합하고 저기 그 러시아 푸틴하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게 뭐냐면 여기서 싸우고 있는 게 뭐냐면 러시아가 제대로 전 세계 곡물 수출을 제대로 하기를 원하면 그 곡물 수출하는 그 러시아 회사들에 대해서 국제 결제망 스위프트에 일단 복귀시켜라. 그거였거든요. 근데 유럽연합은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했던 거거든요. 근데 터키 지금 에르도안이 나서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번에 내가 나토 그 스웨덴 가입시켜주고 하는 거 있잖아. 그건 역시도 너희들 푸틴, 러시아 푸틴의 그 곡물 회사가 이번에 스위프트 걔네들도 다시 국제 결제망에 복귀시켜줘라. 내가 한번 힘써보겠다. 스웨덴 나토 그거 걸고 10월까지 질질 그거 조건 걸고 압박해보겠다. 나선 겁니다. 이러면은 또 푸틴 대통령이 화가 잔뜩 났다가도 러시아는 아무리 그렇게 해달라고 해도 유럽은 절대 그건 못 해준다고 하는데 얘가 에르도안 이 딜 조건을 갖고 있는 터키가 그렇게 나서면 그건 또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미워도 다시 한번 푸틴도 아 그래 하면서 다시 또 그 뭐 지휘관 몇 명 풀어준 거 왜 나한테 전화 안 했어? 대신 이번에 기대한다. 가운데서 어마어마하게 줄타기 지략가죠. 엄청난 지략가입니다. 얘만 지금 이번 이 웃기는 짬뽕 코미디 나토 회의장에서 얘만 이렇게 실리를 다 챙기고 있네요. 즉 동시에 러시아가 가장 간절하고 애타는 부분 하나를 러시아는 해결을 못하지만 자신이 이번 스웨덴 나토 가입과 관련시켜서 해결해 줄 수 있음을 은근히 시사하면서 또 양국 사이에서 절묘한 줄타기에 들어간 단순 무식한 독재자가 아니었고요. 희대의 지략가였다는 거죠. 사실은 이 할아버지가. 어쨌든 10월까지 세부 조정을 마쳐야 하는 점은 남아있지만 스웨덴 가입에 대해서 이로써 이번 나토 회의를 기점으로 해서 미국은 지난 상반기 6개월 동안 독일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분열되려 하던 유럽연합을 다시 미국 편으로 굴복시켰고요. 유럽과 미국과 일본으로 이어지는 삼국체제의 서방연합을 다시 공고하게 자기들 친미파 중심으로 완전히 결속했고요. 아울러
중국에 대한 연합한 세력의 경제 압박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그 안에서 저렇게 압박하지만 쉬는 날 내가 중국 만나갖고 야 뒷구멍으로는 우리 이렇게 거래해보자, 서로 잘 해보게 하면서 다 땀만 먹고 있는 애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그거를 모두가 딴 생각 절대 품지 못하고 아유 중국하고 손 끊으면 우리도 손해가 막심한데 근데 어쩔 수 없네, 이게 대세네, 여기 따르도록 손해가 나더라도 확실하게 동참하게 만든 그 내부 단속을 한 결과가 이번 나토 회의 결과입니다. 이걸로 앞으로의 이제 국제 경제가 어떻게 흘러갈지 이제 가늠을 해야겠죠. 정치력과 미국만의 정치력과 미국만의 무력으로 단 6개월 만에 서방연합 내부의 분열을 완전히 봉합한 거고요. 이래서 미국이 무섭고 이래서 미국이 천조국입니다. 어떤 나라가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중국에 대한 세계 각국의 경제적 디커플링도 앞으로 더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그 기초를 다졌고요. 그러죠? 중국은 더 암울해진 겁니다. 중국 경제는. 우크라이나전의 확전 준비와 유럽 전선의 아시아 전선으로의 확장 연결까지 다 준비 세팅을 맡은 거고 이번 나토 회의를 기점으로 아주 그거를 완성형으로 다듬어 놓은 거죠. 한마디로 미국으로서는 자기들 서방 우방 연합의 내부 반란의 진압 끝, 내부 분열 봉합 완료입니다. 보시죠, 이 지도를. 이게 지금 여기가 핀란드였고요. 여기가 이제 스웨덴이죠. 얘네들은 이제 이번에 스웨덴까지 가입을 하게 되면서 보면 여기 지금 우크라이나가 전인데요. 여기 러시아 국경이고 여기 벨라루스 있고요. 러시아하고 국경을 맞댄 여기 지금 발트해 3국도 있죠. 이쪽으로 해가지고 전부 다 지금 뭡니까? 여기 발트해 3국 있죠. 전부 다 러시아하고 완전히 나토 연합 세력이 한 마음으로 여기 미국하고 캐나다도 나토 연합이니까요. 다 포위하면서 전선을 확실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금방 안 끝나겠죠? 끝나도 언제든 다른 문제가 터질 수 있겠죠? 거기에 이제 여기 가운데 한국, 일본 끌고 들어가서 나토 회원국은 아니지만 이제부터 행동 같이 하고 있죠? 맨날 이제 게스트로 불려가잖아요? 콘서트에? 여기까지 해서 중국하고 러시아를 완전히 쌈 싸먹는 이 라인. 세계 경제를 반으로 절단내는 겁니다. 앞으로 얘네들에 대해서 경제 제재, 수출 제재 뭐 하자 기업들이 아무리 손해가 나도 그러면 독일, 그 반항하던 독일까지도 그럽시다 하고 들어가고 일본도 그럽시다 들어가면 나머지 뭐 우리나라 다 따라가야지 어떻습니까? 가랭이 찢어지는 거죠 이제. 러시아 제외하고 북극권 전역의 나토 회원국은 32개로 이번에 확대가 되었습니다. 러시아 포위블록을 구축했죠.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 이 나토 회원국들끼리는 국경 간에 서로 간에 아무런 뭐 복잡한 절차 없이 여기서 여기로 뭐 철도로 모든 미사일 탱크 그냥 한 번에 다 옮길 수가 있는 겁니다. 일사천리로 한 나라처럼. 그러죠? 그러면은 러시아의 어떤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런 앞으로의 어떤 지정학적 긴장 상태에 대해서 얼마든지 러시아를 크게 압박하고 자기들 필요에 의해서 지정학적 갈등을 경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아무런 장애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마음껏 휘두를 수 있는 기반이 마련이 됐죠. 러시아 턱밑까지 물자 병력이 신속 수송이 가능해지고 러시아 접경지인 발트해 연안에서 방공 훈련도 마음껏 확대할 수 있고요. 그러면은 이제 내년에 특히 스웨덴과 핀란드 사이에 관통하는 철도가 완공 예정인데 그렇게 되면은 더욱더 압박 수위가 고조될 거다. 바로 이것이 미국의 무서운 점이고 진정 미국이 천조국이라고 불릴 수 있는 점입니다. 결국은 불가능할 것 같던 작년 3월 초에 빵 터져가지고 우크라이나전 터지고 나서 여기에 대해서 뭡니까? 아니 국제 결제망 스위프트에서 한 나라를 방출시킨다고? 어떤 뭐 그냥 이렇게 갑자기? 그리고 걔네들이 해외 자산 아무리 뭐 문제가 있더라도 전 세계 경제망 해외 은행에 지금 있는 그 자산과 금을 그냥 동결시켜버리고 못 가져가게 막아버린다고? 그리고 뭐 디커플링을 한다고 거기에 에너지를 수입 못하게? 그럼 그 나라만 절단나는 게 아니라 유럽 전체가 절단나는데 거기다가 지금 전부 나토 가입시켜가지고 러시아가 지금 그 나토 가입할까봐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할까봐 우리가 불안해서 침략한 거다 하는데 여기다가 딴 나라들을 더 계속 우크라 빼고 더 가입시켜서 러시아를 자극해서 이 전쟁을 더 안 끝나게 만든다고?
희망사항이지 아무리 미국이라도 절대 그렇게는 못해 하지만 금년 6월 7월 초까지 결국 그렇게 밀어붙였다는 거. 이게 천조국의 힘이죠. 결국은 그의 뜻대로 되었다. 세계를 반으로 가르는 신냉전 시대는 이로써 지형적으로 완벽하게 완성된 겁니다. 국방력으로는. 그러죠? 그러면 여차하면 바로 앞으로. 예전 같으면 뭐 어디가 반대하고 어디 설득하고 뭐 그럴 거 없이 교통정리 같은 거 필요 없이 바로 세계에서 이제 아프리카하고 남미 지역만 빼고는 전 세계가 아까 우리 지도에서 본 것처럼 여차하면 바로 모두가 세계대전으로 참전할 수 있는 신속한 진영이 구축이 완료됐어요. 세계 전쟁은 아니더라도 경제 전쟁. 여기에 대해서 여기서 수입도 하지 말고 수출도 하지 말고 얘네들 못 살게 굴자. 관세로. 그럽시다 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얘네들이 다 같이 지금 될 진영이 이번에 확실하게 행정적으로 국제적으로 완성형이 기초가 다져졌다. 네, 10월까지 마무리는 해야 되지만 세부 사항은 결국은 이번 나토 회의가 그런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해서 세계 정세에서 유럽편 살펴봤습니다. 다음번에는 중국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